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박충권입니다. 우선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저에 대해서 좀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정치인이긴 하지만, 국회의원이긴 하지만은 너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솔직히 여러분 앞에서 고백을 하고자 한다면 정말 정치를 하게 될 거라는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하고 살아왔던 사람이라 이렇게, 또 거기다가 공대생입니다. 공대생이어가지고 사실 말도 잘 못하고 대중 앞에 나서는 걸 굉장히 쑥스럽게 생각하는데 또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 서니까 참 많이 떨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강의도 제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셔서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제가 22대 국회의 비례대표로 이제 국회에 들어오게 됐는데,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2009년에 한국에 왔습니다. 2009년 4월 13일 날 한국에 들어왔는데 북한에서 떠나기는 4월 10일에 떠났습니다. 근데 국회에도 4월 10일에 들어왔네요. 네. 그랬는데 이제 북한에서 김정은 국방종합대학교라고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하고 아까 이제 소개를 해주실 때 보니까 ICBM 개발 참여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뉴스 기사들, 우리 이제 언론에 그렇게 많이 노출이 됐는데, 사실 제가 정정을 해도 이제 그 기자님들께서는 계속 그대로 쓰시더라고요. 사실상 개발에 참여한 건 아니고 ICBM 관련 무기들을 만드는 공장에 제가 배치받고 가지는 않았습니다. 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는 이미 생각이 바뀐 뒤라서 북한 정권을 위한 무기 개발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지 않았었고, 다만 이제 거기 있으면서 동기들과 선 후배들이 다 그 관련 군수공장이나 연구소들에 배치받아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련 정보들은 제가 많이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국에 와서 북한이 이제 본격적인 그 미사일 도발들, 핵 도발들을 하기 시작한 것이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부터입니다. 그때부터 북한이 굉장히 한 단계 넘어선, 벽을 하나 넘은 수준의 어떤 무기들을 보여주기 시작하는데요. 화성 12형이라는 그 중장거리 미사일이 있습니다. 그 미사일이 이제 그 시초가 되겠고, 그 뒤로 이제 화성 18형까지 이제 미사일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모든 미사일들을 저에게는 새롭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2009년에 왔지만 그 전에 이미 북한 정권이 미사일 개발을 해오고 있던, 그래서 거의 개발이 8, 9분 응선을 넘고 있던 그 상황에 제가 탈북을 하다 보니까 이미 개발 프로젝트들을 다 알고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결국에는 김정일이가 다 개발해가지고 아들한테 세습 선물로 넘겨준 겁니다. 그 넘겨준 것을 김정은이 그 시점을 맞춰서 보수 정부가 나가고 진보 정부 들어오고 미국하고 협상할 수 있는 뭔가 가능성이 보이는 시점부터 이제 시리즈로 쭉 보여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배경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고, 이 대학교는 언제 만들어졌냐면 1963년에 김일성 시대에 만들어졌습니다. 딱 한 가지 목적, ICBM 만들겠다,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북한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ICBM 개발이나 핵 개발을 단 한 번도 멈춘 적 없습니다. 진보 정부가 얘기하는 거랑 전혀 다른 거죠, 실상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북한에서는 그렇게 살았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는 이제 서울대에서 재료공학으로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 이제 현대제철에서 한 7년 정도 일하게 됐는데요. 제가 이 과정에서 정말 대한민국에 와서 가장 크게 놀랬던 것이, 제가 자주 얘기도 하긴 했었었는데, 처음으로 놀란 것은 북한에 살 때도 이제 탈북하면서 이제 예상했던 것이, 대한민국은 굉장히 발전해 있다라는 걸 이제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어요. 그랬는데 실제 오니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한 두세 배 정도 발전해 있더라고요. 너무나도 큰 어떤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인 어떤 교육적인 격차를 느끼게 됐고, 정말 그 격차를 제가 과연 이걸 따라잡을 수 있을까가 짐작조차 되지 않는 그런 아득한 격차였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극복하는 과정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두 번째로 느낀 게, 굉장히 이제
제가 북한에서 배웠던 것은 자본주의는 굉장히 민심이 각박하다 이렇게 배웠는데 실제 제가 와서 느낀 대한민국 사회는 굉장히 따뜻한 사회였다라고 느꼈습니다. 제가 그때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김일성, 김정일이 줄구장창 부르짖었던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사회, 모든 인민이 잘 사는 사회, 따뜻한 사회, 이런 사회가 이게 대한민국이 그런 사회가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북한은 굉장히 오히려 그 따뜻하고 모든 인민이 잘 사는 것을 추구했던 북한은 굉장히 각박한 사회로 변했고 대한민국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대학원도 졸업하고 또 좋은 회사에서 이제 연구원으로도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처음에 대한민국에 와서 느꼈던 그 따뜻함이 최근에는 좀 많이 사라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정치권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소개는 여기 정도까지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살면서 정치를 해보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린 커리어를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정치를 준비한 커리어도 아닙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이번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에서 이제 인재영입 제안이 왔고 정치를 시작하게 됐고 지금 정치 초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준비한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22대 국회가 5월 30일 날 개원해서 지금까지 한 3개월 정도 좀 지났습니다. 지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상임위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5개의 분야를 다루는데 지금 전체 회의가 상임위 우리가 TV에서 보시게 되면 국회의원들이 뭐 현안 질의하면서 증인 출석시켜서 뭐 따져 묻고 하는 그 상임위가 그 전체 회의가 지금까지 22번 열렸는데 과학이 메인인 상임위가 과학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방송이라는 이슈 하나로 방송을 양쪽 정치권이 서로가 방송을 장악하겠다고 다투다 보니 과학기술이라든가 통신이라든가 많은 어떤 민생 현안들이 완전히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2번 열린 중에 한 번 정도밖에 과학기술이 논의된 적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 3개월 정도 지나서 제가 오늘 어떤 얘기를 드리면 좋을까. 3개월 정도니까 그래도 좀 보고 듣고 배운 게 있으니 국회 돌아가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말씀들을 드려도 좋겠다라고는 생각했지만 그래도 제가 살아온 배경이 있어서 또 여기 계신 분들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북한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고 준비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북한이 어떻게 보면 사실상 핵무장을 완성한 상태고 또 앞으로 곧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고 미국 행정부가 바뀌는 시점이다 보니 앞으로의 어떤 북한 정권의 행태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예측하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북한의 어떤 현 상황을 좀 점검을 해보고 제가 처음 이렇게 강연을 하는 거라 이렇게 막 원고지도 많이 써봤는데 못 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이 굉장히 따갑고 부담이 많이 돼서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북한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한번 봐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하면은 좀 이해가 쉬우실까 싶어서 군사력 측면과 사회적인 안정성 측면에서 보는 것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북한은 사실상 핵무기를 완성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우선 이제 그 핵무장을 말할 때는 가장 첫 번째가 아무래도 핵탄두가 되겠죠. 그래서 북한이 2006년에 처음 1차 핵실험을 진행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2017년이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가장 최종 핵실험이었습니다. 그때 여기 보이는 이 탄두가 수소폭탄이라고 하는 핵탄두 중에서는 가장 폭발력이 강한 핵탄두입니다. 이것을 6차 핵실험에서 실험을 했고 한 150킬로톤 정도라고 하는데 일본의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폭탄이 한 10킬로톤 정도니까 그것의 한 15배 정도 되는 핵탄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작은 이 핵탄두가 전술 핵탄두라고 하는데 이게 나가사키나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탄두와 비슷한 폭발력의 탄두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걸 좀 주목하고 있는데 이게 전술핵이라는 것이 사실상 실전에서 사용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무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어떤 수소폭탄 같은 굉장히 한 개 국가를 지어버릴 수준의 폭발력을 가진 핵탄두는 사실상 현실에서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거의 너 죽고 나 죽자 할 때 최종 병기로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거는 전쟁을 빨리 종식시키고자 할 때 위협하는 수단 혹은 실제로도 사용이 될 수 있는 그런 탄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도 이 전술핵을 러시아가 쓸 거냐 안 쓸 거냐라는 얘기가 많이 오가고 있는데 그때마다 주가도 굉장히 크게 요동치죠. 그게 이제 이 전술핵 탄두인데 이게 보시면은 직경이 지금 보면 김정은이 굉장히 뚱뚱하죠. 굉장히 뚱뚱한데 김정은보다 조금 얇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저게 직경이 한 500m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얘는 포탄에도 실을 수가 있어요. 북한이 최근에 9월 13일 날인가에 발사한 그 포가 있는데 이걸 북한에서는 방사포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용어로는 다연장 로켓이죠. 근데 이게 초대용 방사포라고 해서 포탄의 직경이 600mm입니다. 600mm 방사포. 그 600mm가 포탄 크기고 직경이고 얘가 500mm니까 600mm에 얘를 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탄에다가 실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그 타겟은 대한민국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좀 주목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가 이제 북한이 핵탄두를 조립을 한 완성체 핵탄두를 한 50개 정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핵 물질로는 한 90개 정도의 분량을 가지고 있다. 아직 조립하지 않은 것이.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추정이냐면 플루토늄 베이스 핵폭탄을 위주로 추정한 겁니다. 플루토늄이라고 하면 우리가 핵발전소를 가동을 하고 나서 우라늄이 그 핵분열을 일으키고 나면 변형돼서 남는 것이 플루토늄이죠. 그 플루토늄을 추출해서 만드는 폭탄이 이제 플루토늄 핵폭탄인데 이 플루토늄 핵폭탄은 추정이 가능한 게 그 나라가 핵발전소를 몇 개 가지고 있는지 몇 시간 가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게 되면 이 추정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정이 됐는데 실제로 이것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이것 외에도 우라늄 농축 시설들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플루토늄 핵폭탄은 그 만드는 시설이 인공위성 사진으로 찍으면 보여요. 그 냉각수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인공위성 사진으로 보면 냉각수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시설이 얘네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정이 가능한데 우라늄 핵농축 시설은 위성으로 안 보입니다. 그 안에 원심 분리기만 넣어놓기 때문에 딱 한 가지 차이는 전력량이 많이 소모가 된다. 근데 그 전력량이 많이 소모되는 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설, 우라늄 핵농축 시설들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추정치를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실제로는 우라늄 핵농축 시설까지 가지고 있으니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거다라는 추정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제 핵탄두를 가졌으면 그것만 가지고서는 이제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이걸 보낼 수가 있어야 되는, 이 보내는 수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보내는 운반체에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 전략무기급 운반체죠. 전략무기급 운반체 세 종류를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은 3대 핵 전력이라고 부릅니다. 그 3대 핵 전력 중에 첫 번째가 ICBM이고 두 번째가 전략 핵 폭격기고 세 번째가 SLBM이라고 하는 잠수함입니다. 잠수함에다가 미사일을 실어서 쏘는 거죠. 근데 ICBM하고 SLBM은 웬만한 강소 국가들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전략 핵 폭격기는 굉장히 부자 나라가 아니면은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전략 핵 폭격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5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제일 강한 나라가 미국이죠. 러시아나 뭐 중국 이런 나라들도 가지고 있지만 미국의 전력에 비해서는 굉장히 수준이 떨어지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러시아가 보유한 이 전략 폭격기가 별 효과를 나타내지 못합니다. 어쨌든 요 세 개가 되는데 북한은 얼마나 이 세 개 중에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 뉴스들을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ICBM하고 SLBM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ICBM이 되겠습니다. 화성 17형이라는 미사일인데 이게 2022년인가에 이제 최초로 공개가 됐는데 베이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화성 12형이라는 그 미사일 엔진을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 초대형 엔진인데 그 백두산 엔진이라는 것을 제가 있을 때부터 개발하고 있던 거의 다 완성이 되어 있던 거였는데 그걸 베이스로 해서 이제 시리즈로 올려가는 겁니다. 보조 엔진을 몇 개 달면 뭐 화성 14형이 되고 좀 더 많이 달면 15형이 되고 더 많이 달면 17형이 되고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 미사일 크기로는 전 세계 최대 크기입니다. 이렇게 큰 미사일이 북한 말고는 없습니다. 북한이 큰 미사일에 굉장히 광적인 집착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막 크면 막 큰 거 뭐 더 큰 거 약간 들고 나오는데 근데 뭐 크다고 해서 무조건 센 건 아니에요. 하여튼 이런 미사일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연료가 그 액체 연료입니다. 액체 연료라서 이게 주입하는 시간이 걸리고 이동할 때도 굉장히 액체가 담겨 있으니까 조심조심 옮겨야 되고 그리고 기립할 때도 잘못 기립하면은 액체가 출렁거리면서 전복되고 뭐 그러겠죠. 굉장히 이제 사전 탐지가 가능해가지고 선제 공격으로 저거가 뜨기 전에 요격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으니 이것보다 더 안정적인 그런 미사일을 만들려고 화성 18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게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데 얘는 어떻게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우신가라고 하면 그냥 주유소 하나 날아다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얘는 연료가 고체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항상 장착해 놓을 수가 있고 언제든지 차를 터널에서 빼가지고 그냥 바로 발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화성 18형이라는 고체연료 ICBM까지도 발사하는 장면을 굉장히 뭔가 드라마처럼 연극처럼 꾸며가지고 이제 발사 장면을 나름 북한의 굉장히 열악한 그 영상 촬영 기술로는 굉장히 그래도 막 드론까지 띄워가지고 이렇게 막 그 배경음악까지 넣어서 만들었는 그런 어떤 미사일이었는데 이 미사일이 처음 나올 때 그 우리나라 군사 전문가들이 많이 놀랐어요. 북한이 고체연료 ICBM까지 만들었다고. 근데 사실 저는 놀랍지 않았던 게 2007년에 고체연료 ICBM에 들어가는 연료를 만드는 공장이 있었어요. 제 친구들이 받아서 일하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됐던 거죠. 이것도 이제 와서 보여주긴 했지만 근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 세계에서 최대 크기의 미사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발사 차량을 이 밑에 걸 이제 발사 차량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이제 TEL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게 바퀴가 한쪽이 11개거든요. 그래서 11축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바퀴 수가 많을수록 차량이 크고 차량이 크면 더 큰 걸 실을 수가 있는 거죠. 11축이 세계 최대 규모였는데 여기 12축 발사 차량을 최근에 보여줬어요. 차만 보여줬어요. 미사일은 안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SLBM입니다. SLBM이라는 것이 이제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북극성 미사일을 이렇게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북극성 1형부터 5형까지 가지고 있는데 1형은 사거리가 한 1500km 정도 되고 북극성 3형이 사거리가 제일 깁니다. 3형이 크기도 제일 크고요. 사거리가 한 5000km 정도. 그래서 5000km 정도면은 북한이 저걸 가지고 미국을 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잠수함들은 전부 디젤 엔진 베이스의 구동을 갖춘 잠수함이거나 혹은 배터리로 가는 잠수함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잠수함도 크기가 작아서 이렇게 큰 미사일을 싣고 쏠 수가 없어요. 북한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잠수함에다가 얘를 놓고 쏘면 잠수함이 바로 침몰될 겁니다. 한 발 쏘고. 그래서 저런 것들을 실으려고 잠수함을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상어급인가 고래급인가 하는 잠수함을 중간에 잘라가지고 이어붙여서 크게 길이만 길게 해서 하나 만들었어요. 김군옥 잠수함이라고. 이것도 굉장히 기형적으로 생겼어요. 얇고 길고
저 마스트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크죠. 딱 보기에도 뭔가 균형이 안 맞아 보이지 않나요? 물에 들어가서 저게 뒤집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게 북극성이라고 이름을 달았잖아요. 이걸 뭘 따라한 거냐면은 미국의 폴라리스라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 있습니다. 폴라리스를 그냥 북극성이라고 바꿔서 이름 달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북한이 러시아 무기들을 다 카피해서 이제 무기들을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러시아 무기를 카피 안 합니다. 1990년대 초반에 그 중동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에서 러시아 전차하고 미군 전차가 붙었는데 거의 1대 10의 그 전투 비율로 싸워가지고 미군이 완전히 다 격파해 버립니다. 러시아 전차를. 미군은 한 대도 격파 안 되고. 그거 보고 나서 김정일이가 굉장히 충격받아가지고 더 이상 러시아 무기 카피하지 마라. 이제부터 미국 무기 카피해라 해가지고 전차도 다 모든 무기를 다 지금 미국 걸 입수만 하면 똑같이 뭔가 카피하려고 하거든요. 그 일환으로 이제 이런 미사일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SLBM은 날려보내는 미사일은 많이 만들었는데 반쪽인 게 잠수함이 아직 안 됐어요. 이게 되려면 그래도 작전 반경이 그래도 한 5,000km 정도는 되는 핵추진 잠수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한 1,000km나 가능할까요? 운항이 1,000km 가서 5,000km짜리를 쏘면은 미국에 못 가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쪽짜리죠. 근데 지금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핵추진 잠수함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안에 들어가는 핵 발전소 그 엔진이 되겠죠. 그 엔진을 가압 수용 소형 원자로라고 하는데 그 원자로를 만드는 것이 어렵죠. 그걸 만들려고 하다 보니 이제 기술은 없고 그래서 우리 한수원에 해킹을 엄청 합니다. 북한 해커 부대들이 그냥 시시각각으로 한수원에 해킹을 합니다. 그래서 2012년인가 14년인가에는 실제 해킹 좀 성공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 빼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잠수함 관련된 뭐 설계 도면이라든지 기술력을 좀 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잠수함 만드는 방위산업체들 이런 데를 엄청 해킹 공격하고 있어요. 뭐 하나라도 훔쳐가려고. 그렇게 이제 2대 핵전력 중에서 하나는 이제 거의 완성했는데 하나는 이제 반쪽짜리다. 쏘는 운반체는 가지고 있는데 실구가 잠수함이 아직 안 돼 있다. 핵추진 잠수함은 아직 우리나라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고 북한도 만든다고는 하지만 북한이 만들어 가지고 괜히 물에다 띄웠다가 그게 터져 가지고 뭐 동해라든지 서해가 그 어떤 그 핵에 오염될까봐 좀 우려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핵전력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만들었더라도 북한에서 미국까지 쏘려면은 최대 짧은 거리가 10,000km에서 11,000. 길게 가려면 미국 동부까지 가려면 15,000km 정도를 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멀리 가는 미사일이 목표한 지점에 정확하게 도달을 해야 되는 그런 그 어떤 과제가 또 남아 있어요. 그 과제를 실행시켜 줄 것이 정찰위성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쏘고 있는데 만리경이라는 정찰위성이죠. 얘를 이제 뭐 많이 올리겠다고 하는데 이게 올렸는데 성능이 뽀록 났습니다. 딱 자기들 이거 정찰위성 하나 만들었다고 딱 올려놓고 자랑스럽게 사진을 딱 공개를 했는데 뭐 우리 정보기관이나 뭐 미국 정보 해외 정보기관들이 딱 보니까 이게 뭐 상업용 위성 사진 수준보다도 못한 거예요. 카메라 기술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정찰위성으로서는 거의 효용성이 없는 우리나라가 쏘는 정찰위성하고 해상도를 비교하면은 최소 30분의 1에서 최대 100분의 1밖에 그 성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런 걸 앞으로 계속 쏘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좀 우려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밀착하면서 북한이 이제 러시아에 부족한 무기를 제공해주고 기술력을 지금 받아오고 있잖아요. 그 기술력을 받아오고 있는 것에서 가장 관심사가 인공위성 기술하고 두 번째가 아까 핵추진 잠수함 관련된 기술입니다. 두 가지가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이제 제가 줄구장창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찰위성의 핵 전력에 있어서는 눈과도 같은 ICBM의 정확도를 달성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전력이 되는데 이게 있어야만 ICBM의 정확도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ICBM의 이제 정확도를 볼 때
그 원형 미사일은 원형 공산 오차라고 합니다. 어느 만큼 큰 직경의 원 안에다가 미사일을 꽂아 놓을 수 있는지가 이제 그 관건인 거죠. 근데 ICBM은 사거리가 엄청 길기 때문에 원형 공산 오차가 100m만 돼도 엄청나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축구장 정도 크기 안에다가 이 ICBM을 떨어뜨리면 되는 거예요. 10,000km를 날아가서. 근데 이 최신 ICBM 중에 제일 정확하다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정도거든요. 100m. 근데 그게 미국의 ICBM이에요. 근데 이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몇 가지 조건만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과연 북한이 달성 가능한 조건인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셔도 될 것 같은데, 초속 7km 이상인 ICBM의 속도를 3cm 이내 오차로 측정해야 된다. 날아가고 있는 것을. 얘 속도를 100km/s 뭐 이렇게 되는 것을 센치 단위로 알아야 된답니다. 그냥 100km가 아니라 101.3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쭉 소수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발사 지점하고 목표 지점까지 거리를 수미터 단위 오차 이내로 알아야 되고, 내가 미국 어디다 떨어뜨리면 거기까지가 정말 몇 미터인지를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정확하게.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달성돼야 되는데, 이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런 말을 하죠. 아스트랄하다 이런 표현을 하죠. 과연 이게 달성 가능한 거냐? 북한은 이걸 달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최근에 이제 북한이 러시아에다가 자기들이 개발한 최신형 미사일, 한 사거리가 400km 정도 되는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하죠. 그걸 화성 11 가형하고 나형이라는 걸 수십 발을 이제 러시아에 제공을 했어요. 근데 초반에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24발을 쐈습니다. 근데 24발 중에 단 2발만 목표 인근에 도달했답니다. 그리고 그 반 정도는 목표에서 몇 킬로미터 밖에 떨어진 곳에 떨어지고, 그 또 한 반 정도는 날아가다가 터졌대. 폭죽놀이 한 반 정도는 폭죽놀이 한 거죠. 근데 그 400km짜리도 이렇게밖에 못 쏘는데, 이 ICBM 10,000km 이상 날아가면은 이게 맞출까요? 저는 이게 미국에다 쐈는데 캐나다 날아갈지 멕시코 날아갈지 저는 감이 안 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전문가들이 북한이 이제 ICBM을 완성했냐 안 했냐라고 말할 때 제일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대기권 재진입체가 뭐 완성이 됐냐 안 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상 이제 북한이 ICBM 화성 14형을 2017년에 보여줬는데, 그때로부터 한 7년이 흘렀고, 그리고 제가 대학교를 다니고 있던 당시가 한 2005년에 처음 대기권 재진입체 소재를 대학교에서 시제품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때로부터도 벌써 한 거의 20년이 됐죠. 그러니까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못 만들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그리고 북한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상 각도로 발사를 안 하고 이제 고각으로 발사를 해가지고 시험을 했다고, 이거는 정상 각도로 쐈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고각으로 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긴 하기 때문에 그게 사실 지상으로 떨어지는 걸 여러 번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ICBM은 이제 대기권 재진입체도 완성했다고 보는 것이 맞고, 최근에는 이런 것들을 넘어서 그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는 것도 2021년 9월에 그때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이 처음 테스트가 됐는데, 그리고 그런 것들을 테스트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한 마하 10이라는 음속의 10배 정도 되는 속도로 안정적으로 비행하는 걸 여러 번 보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대기권 재진입체는 이제 더 이상 그 논의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또 다탄두 미사일이라는 것도 시험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에 최초로 테스트했는데 실패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지만은, 어쨌든 다탄두 미사일이라는 것도 이제 테스트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굉장히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됐다고 해야 되나요, ICBM은? 근데 정확도는 안 좋다라는 건 확실하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많이 했더니 북한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의 언론을, 제가 나오는 인터뷰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우리나라의 미사일은 이제 대표적인 것이 현무 시리즈가 있죠. 지난번에 YTN인가에 나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의 양궁 선수들이 올림픽에서 X10을 쏘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현무 미사일들도 X10을 쏜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은 여기가 영등포면, 영등포를 목표로 하면
마포구 정도에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최근에 북한 조선중앙 TV가 X10을 쏘는 걸 보여줬어요. 좀 아팠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X10을 뭐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그걸 쏘는 걸 최근에 화성 11 다 4.5톤짜리 탄두 4.5톤짜리를 X10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걸 보여줬는데 저는 공산주의 국가들이 하고 있는 걸 하나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정확한 실험 조건으로 하지만 북한의 경우에는 보여주려고 그 X10에다가 유도장치 묻어놓고 강제로 유도해가지고 꽂아놓을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제 거짓말이죠. 실전에서 다 보여줬으니까 어차피 우크라이나 가서 다 뽀록 났잖아요.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고. 그래도 북한이 굉장히 대한민국의 언론과 여론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이따 하나 더 해드릴 건데요. 그 다음에 아까까지는 전략무기라고 해서 미국을 겨냥한 무기들을 제가 보여드린 거고, 뭐 그 미국 가는 거는 뭐 어쨌든 미국이기도 하고 우리 동맹이지만은 어쨌든 좀 사실 거리가 멀어 보이죠. 근데 이제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것들은 다 대남용입니다. 대남용 중에서는 굉장히 무기 종류도 엄청나게 많고 수량도 너무 많아서 다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아까 보여드렸던 그 전술핵이라고 하는 그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들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러시아의 이스칸데르라고 하는 미사일을 카피한 거예요. 똑같게 생겼습니다. 화성 11 가형인데 똑같게 생겼는데 저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사실상 그 명품 미사일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걸 똑같이 카피한 거고, 요거는 화성 11 나형이라는 미사일인데 요거는 미국의 에이테킴스라는 미사일을 똑같이 카피한 겁니다. 발사 차량도 약간 미국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요거는 화성 11 다형이라고 해서 얘를 좀 키운 거예요, 사이즈를. 그리고 요거는 제가 왜 만들었는가 생각해 봤는데 얘네들은 탄두 무게가 1톤 미만이에요, 다. 그러나 전술핵 탄두를 하나씩 실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뭘 하고 있냐면 우리나라는 핵을 가질 수가 없는 나라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렇죠? 그래서 그 핵에 대한 어떤 그 대칭 전력을 만들기 위해서 미사일에다가 탄두를 굉장히 크게 만들어 가지고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현무5라는 미사일을 개발 중인 것이 거의 개발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최대 탄두 중량이 한 9톤 정도까지 나간다고 합니다. 근데 탄두만 앞에다가 9톤을 집어넣고 뒤에다가 연료를 조금 집어넣고 날려보내는 기술이 쉽진 않겠죠. 현무4가 한 이 정도, 한 4톤 정도, 최대 4톤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현무4보다 조금 더 크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번에 시험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거 있어요.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런 거 만들었는데 정확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래도 정확도는 안 좋더라도 쏘면 어쨌든 우리나라로 날아온다라는 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아까 이거 말씀드렸던 게 이게 600mm 초대형 방사포거든요. 이게 좀 사실상 좀 위험합니다. 만드는 것도 좀 싸게 만들 수가 있고 차량도 많이 만들 수 있고 굉장히 그 전술적으로 활용 가치가 높아서 그래도 뭐 차량 하나에다가 여러 발을 넣고 막 쏠 수 있기 때문에 좀 굉장히 위험하죠. 근데 여기다가 핵탄두까지 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외에도 순항 미사일이라고 해서 이거는 또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모방한 거예요. 거의 똑같이. 이것도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고 얘는 핵어뢰라는 건데 러시아의 그 포세이돈이라는 핵어뢰를 카피한 겁니다. 거의 똑같게 카피했는데 이것도 사거리가 한 1000km에서 2000km 정도까지 돼서 이게 바다 안에서 동해상이나 서해상을 빙글빙글 돌다가 우리 해안에 어디든 들어올 수 있는 거라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것도. 그래서 우리도 핵 잠수함을 빨리 만들어서 쟤네들을 실시간으로 감시해야 됩니다. 잠수함이 어디서 출발하는지 이런 걸 계속 감시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애들이 날아오면 전시에는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면 이제 북한의 사회는 어떤 상태인가, 사회적인 안정성이 어느 정도인가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작년 12월 30일에 거의 작년 마지막 날이죠. 조선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갑자기 김정은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통일 안 한다 그러고 남한을 동족이 아니다라고 선포를 하죠. 의도는 이제 바로 짐작이 되긴 했지만, 근데 굉장히 이상한 것이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친북 단체들이 자기들 조직 이름에서 통일을 빼고
사명에서 통일을 다 뺍니다. 최근에는 그 임종석이라는 사람이 또 이거랑 비슷한 얘기를 했죠. 여기서 적대적만 빼고 두 국가 관계를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지난 30년간 정말 어떻게 보면 조국 통일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친 사람인데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이 통일 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헌법 조항에서 우리 헌법 3조에서 영토 조항을 빼야 된다, 삭제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 일단 통일 접어두고 두 국가 관계 인정하고 나서 평화 체제를 공고히 하고 그럼 나중에 가서 통일 얘기해봐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두 국가 관계 인정해 준다고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올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나요? 여기? 이거는 전제가 그겁니다. 한반도의 안보 불안을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이다라는 전제거든요. 우리가 안보 불안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이 안보 불안을 만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두 국가 관계를 인정하든 하지 않든 얘네들은 도발을 멈추지 않습니다. 원래 체제 속성상 절대 도발을 멈출 수 없는 체제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체제를 외부와 철저하게 단절시킨 상태로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체제잖아요. 이거 체제 결속을 하려면은 반드시 외부에 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 외부의 적이 미국이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어디가 됐습니까? 대한민국이 됐어요.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최대 적이 대한민국이 된 겁니다. 이 상황에서 두 국가 관계 인정하고 평화 체제를 구축하자고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쨌든 이런 관계를 이제 설정을 했죠. 그리고 다음 달 7일쯤에 최고인민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여기서 이제 최고인민회의가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국회예요. 북한의 국회입니다. 여기서 헌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거죠. 이 아마 헌법 개정에서 통일이랑 영토 조항이랑 뭐 이런 것들을 아마 없앨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얼마 전에 공개가 됐는데 법을 3개나 만들었습니다. 2020년에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거 하나만으로 안 돼서 21년에 청년교양보장법 만들고 2023년에 평양문화보호법을 만듭니다. 이 3개가 전부 다 한류를 차단하려고 만든 거예요.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북한에 예전에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류가 북한에는 굉장히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북한이 지금 내부적으로 한류하고 싸우느라 정신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 막으려고 법을 3개 만들고 관계도 이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적대적 두 국가 관계가 아니라 통일의 대상이고 동족이고 동포다라고 하게 되면은 북한 주민들의 마음속에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는 거죠. 동포의 나라에 드라마를 보는데 그게 왜 죄가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걸 적대국이라고 합니다. 적대국의 문화를 소비하는 것은 반동분자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3가지 법으로 노동교화형의 보통 노동교화형 10년, 심하게는 사형에도 처합니다. 최근에 이 법으로 10대 청소년들을 30여 명을 집단 처형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고등학생들이에요. 고등학생들을 인민재판을 하고 수갑을 채워서 구금하는 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몰래 찍어온 게 아니고요. 북한에서 내부 사상교육 자료로 만든 겁니다. 북한 주민들한테 보여주려고. 공포심을 조장하는 거지. 니들 한국 드라마 잘못 보면은 죽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했을 때 이런 일 없었습니다. 2009년까지. 이런 걸 이렇게 사상교육 자료로까지 만들어서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이미 그때도 북한 주민 중에 한국 드라마 한 편이라도 안 본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법 중에 평양문화보호전법이라고 있잖아요. 그게 왜 만들어졌냐면은 북한의 청년들이 남한 말투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스케줄 어떻게 돼요? 카운터에 만나서 소개팅 하고 싶은데,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카운터란 말도 몰랐고 스케줄이란 말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말하는데 상대가 알아듣는다는 얘기잖아요. 처음 만나는 상대가 소개팅 상대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평양문화보호전법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또 특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우리 김성원 대표님도 제 기억에 이거 한번 다루셨던 것 같은데, 북한에서 자유민주주의 정당을 창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교사라고 하시는 분이 자유민주주의 정당을 창당했다가 적발돼서 엄벌에 처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마도 처형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 자유민주주의 정당을 만들고 창당을 하고 조직 원칙이라든가 행동 강령들을 적어놓은 걸 보면은 굉장히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요. 네, 북한 내부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이 정도로 이해한다? 좀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근데 이걸 사상교육 자료에서 영상물로 또 만들어서 북한 주민들한테 다 보여줬어요. 굉장히 또 이것도 이상한 겁니다. 간헐적으로 정말 드물게 있는 케이스라고 하면은 이걸 굳이 사상교육 자료 만들어서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주지 않겠죠. 근데 이걸 보여준다라는 거는 이런 일이 흔하다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북한에 자유민주주의 조직을 만드는 것이 흔한지는 모르겠지만, 정당을 창당하는 일이 흔한지는 모르겠지만,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에 대한 이 지식이라든가 이런 건 굉장히 흔하게 북한 주민들에게 이제 인식이 됐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불법 그 현장을 북한의 단속반이 들이닥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제 그 검열하고 이제 단속하고 이제 잡아들이는 뭐 이런 상황인데, 이 사람들이 그냥 안 잡혀요. 다 반항합니다. 이 지금 검은 옷 입은 사람이 단속이고 저쪽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북한 군이거든요. 장교예요. 북한 청년 장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네 살 권리가 있으니까 들어오는 거지 검열 성원이라고 해서 막 들어오게 돼 있습니까? 하고 하거든요. 검열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쳤다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니들 뭐 하는 거야? 근데 이것뿐이 아니에요. 이 교육 영상 자료거든요. 북한 주민들 다 보라고 하는. 근데 이렇게 반항하는 게 몇 군데 나와요. 장면이. 다른 한 군인은 도박장 같은 데서 잡히는데 막 반항하거든요. 당신들 뭐야?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어떤 아주머니도 뭐 장사를 하다가 단속되는데 막 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왜 이런 걸 단속하냐, 이런 거거든요. 난 이거 납득할 수 없다.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한 거를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한 거 하고 있다는 얘기고, 북한 정권이 하고 있는 어떤 그 정책들에 한 거 하고 있고, 이런 게 굉장히 만연하다는 얘기겠죠. 이걸 사상교육 자료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늘도 덥지 않습니다. 이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북한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정말 많은 북한 주민들이 돌아가셨어요. 여기가 지금 북한의 평안북도 신우주 일대가 물에 완전히 침수된 상황이죠. 완전히 침수가 됐고 4,500여 세대가 완전히 침수되고, 한 가족당 3명만 봐도 한 15,000명 정도가 집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언론 기사들에 나오기로는 한 1,000명에서 1,500명 정도의 사상자가 있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평안북도는 북한이 보여줬어요. 김정은이가 막 보트까지 타고 가죠. 막 그 굉장히 심각한 표정으로 해가지고 그 현지 시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도 좀 이례적입니다. 여기를 갈 때 굉장히 이상한 모습을 보이는데, 언덕을 내려가는데 혼자서 언덕을 못 내려가고 여러 사람한테 부축을 받으면서 굉장히 그 뭐랄까 거동이 불편한 그 고령자처럼 굉장히 힘들게 걸어 내려가요. 그러면서 보트를 탑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자강도 지역인데 사망자만 4,000여 명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이거 보시면은 이게 홍수 난 다음이고 이게 홍수 나기 전이죠. 이 산골짜기를 따라서 주택가가 쫙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통째로 쓸려 나갔으면 안 보여요. 자강도 지역은 완전 그 산악 지형이거든요. 굉장히 그 산도 그 뾰족하고 높은 그런 산들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또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그 방어하기에 유리한 지역이라서 여기다가 북한이 군수공장을 엄청 많이 밀어 넣었어요. 자강도에. 그래서 북한에서 제일 충성도가 높은 지역이라고 하면은 자강도입니다. 제2의 평양이라고 할 정도거든요. 충성도가 평양보다 훨씬 높습니다. 여기. 특이하게도 아마 여러분들이 쭉 주변에 보시면은 탈북민이 여기 한국에 34,000여 명 정도가 와 있는데 자강도에서 온 사람 있는지 물어보시면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10손가락 안쪽일 겁니다. 그만큼 충성도가 높은 지역이 자강도입니다. 근데 이번에 완전 물난리가 나가지고, 그리고
북한의 군수공장들이 다 이런 산맥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자강도의 대부분의 산맥이 다 이렇게 쓸려 나갔어요. 그러면은 북한의 군수공장이 제가 많게 보기로는 한 50% 군수시설의 한 50%가 여기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번에 아마 다 쓸려 나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지금 난처한 상황일 겁니다. 아마 안절부절한 상황. 러시아에 무기를 많이 팔았잖아요. 재고가 엄청 많이 비어 있는 거죠. 근데 이 재고를 채워야 되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 여기 있는 군수공장들이거든요. 그럼 당분간 못 채울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군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황이죠. 뭐 엉망입니다. 철도 도로 다 끊겨 나갔고 발전 시설 여기도 다 쓸려 나갔고 산골짜기 이런 지형을 갖고 있는 데는 저렇게 다 쓸려 나갔습니다. 완전 폐허가 됐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이게 국경 연선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건너편 압록강 건너편에는 중국이잖아요. 근데 중국 지역은 이번에 홍수 피해를 그렇게 많이 안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봤을 거예요. 저기는 피해를 안 받았는데 여기만 피해를 받았네. 그래서 이게 그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팽배해지고 그 불만 나면 위로 원래 자연재해도 나라님을 탓하는 게 원래 맞잖아요. 그렇게 가는 걸 막으려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김정은이 안전지역에 대피해 있으라고 했는데 그 말을 어긴 주민들과 이 지역의 치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일부 간부들에게 책임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전지역에 대피해라고 했는데 거기를 이탈한 사람들 잘못이다. 결국엔 죽은 사람들 잘못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나서 처음에 북한 조선중앙TV가 홍수 피해가 나고 바로 뒤에 방송을 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용납할 수 없는 인명피해가 났다라고 방송을 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우리 언론들이 신의주 지역에서 1,500명 대량으로 사망한 것 같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니까 김정은이 이틀 뒤에인가 바로 단 한 건의 인명피해도 없었다라고 반박 보도를 하거든요. 한국의 언론을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직접 반박 보도할 만큼. 왜 그럴 것 같아요? 대한민국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도 의식하죠. 대한민국도 의식하지만 북한 주민들을 신경 쓰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언론 방송 내용이 북한 주민들한테 전달되는 걸 막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얼마나 죽었는지 알고 여기 사는 사람들은 그리고 중국은 피해가 안 났고 이런 걸 보고 입소문으로 북한 전역에 다 퍼질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쨌든 입소문이니까 이게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 거지 하는 와중에 만약에 한국의 언론 보도 내용이 딱 들어가면은 그러면 이제 그게 사실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이런 걸 막으려고 이제 반박 보도를 하는 겁니다. 한국의 언론을 엄청나게 신경 쓰고 있는 게 제가 또 최근에 그 언론에 나가서 인터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최근에 올림픽에서 북한 탁구 선수들이 수상해가지고 시상대에서 이제 기념 셀피를 찍었잖아요. 근데 그 북한 선수들이 북한에 돌아가서 사상검열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이 친구들이. 그래서 제가 일부러 세게 얘기했습니다. 심하면 정치범 수용소도 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더니 어젠가 그저께인가 이 친구들이 훈련하는 모습이 조선중앙TV에 나왔습니다. 왜 나옵니까?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만큼 북한이 남한의 언론을 엄청나게 신경 쓰고 있고 아까 남한 말투를 쓴다고 북한의 주민들을 심하게는 처형까지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김정은 본인은 연설하면서 온통 남한 말을 씁니다. 한국식 용어를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도 많이 써가지고 하도 많이 봐가지고 내가 남한 말투를 쓰고 있는지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북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최근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오물풍선을 왜 보내느냐. 김여정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 민간단체가 올려보내는 대북전단에 대응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대북전단이 어제 오늘 하루 이틀 올라간 거 아닙니다.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왜 오물풍선 지금 보내지? 굉장히 많은 국민들께서 이제 오물풍선 경보 문자만 봐도 짜증이 난다라고 하시거든요. 여러분들도 짜증이 나시 않으신가요? 저는 굉장히 짜증이 나더라고요. 경보 문자만 와도 이런 걸 노리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 피로도와 불만이 증폭이 되고 이 피로도와 불만이 윤석열 정부를 향하는 걸 원하는 거거든요.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이 잘못돼서 그래. 그래서 남남 갈등을 유도하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근데 보수 정부가 들어와 있는 이 대한민국에다가 이런 걸 하게 되면 더 센 반격이 있을 거다라는 걸 분명히 얘네들 알 거란 말이죠. 지금 상황으로만 본다면 뭐냐면 되로 주고 말로 받은 거예요. 북한이 오물 보내고 대북 확성기 받은 거란 말이죠. 그거 남남 갈등 하나만으로는 말이 안 되죠.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앞으로 있을 미국 대선과 차기 미 행정부와의 협상을 위한 카드들을 보여줄 그 대형 도발들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계속 미사일을 쏘고 있던 와중에 그 프로젝트가 일어나면 우리 국민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또 쐈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요런 걸 굉장히 필요할 정도로 한동안 끌고 가다 보면 최근에 600mm 방사포 쏜 거 가지고도 우리 언론들이 굉장히 주목합니다. 600mm 방사포 쏜 것만 가지고 옛날에는 뭐 한 몇천 킬로 날아가는 ICBM 쏴도 또 쐈네 이렇게 되는데 주목하거든요. 주목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차근차근 이제 우라늄 핵 농축 시설도 보여주고 12축 발사 차량도 보여주면서 이제 그 대형 도발의 시리즈의 서막을 열어가고 있는 중. PD가 지금 이제 그 영화의 이제 인트로를 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하려고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북 전단의 문제가 아니고요. 대북 확성기는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북한에는 핵무기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대북 확성기가 있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내지는 한류가 있다. 지금 최근에 이제 교동도랑 고성으로 넘어온 북한군도 대북 확성기를 들었다고 하죠. 이게 지금 작전 반경이 한 10km에서 20km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DMZ에 북한군 MZ세대가 수십만이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듣는 겁니다. 이 사람들만 듣느냐? 매년 수천 명에서 몇만 명이 제대돼서 고향으로 돌아가요. 이 사람들이 여기서 들었던 얘기 가서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대북 확성기의 작전 반경은 북한 전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효과가 큰 거죠. 근데 이런 어떻게 보면은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걸 하면서까지 지금 북한이 하려고 하는 게 뭐냐 이런 거지. 지금 차기 대형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대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결론 이런 북한이 3대를 거쳐서 수건 사업이죠. 핵 전력을 손에 넣겠다고. 근데 손에 넣었어요. 넣었는데 지금 뭐냐면 안에서 한류하고 싸우느라 정신이 없는 상황입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북한의 상황은 딱 이렇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우리한테 위협이 안 되느냐? 위협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문을 걸어 잠그면서 이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남한을 상대로 계속 도발을 해야 됩니다. 그럼 북한의 내일은 어떻게 될 거냐 하면은 첫 번째는 이제 김정은의 건강이 되겠죠. 당장 죽지는 않을 겁니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김정은만을 위한 만수무강 연구소라는 게 있습니다. 북한 최고의 엘리트 의사들과 최고의 그 시설들을 갖춰놓은 곳입니다. 김주애는 뭐 최근에 이런 말하는 후계자인가? 아직 후계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김주애를 등장시킨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유사 조민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조국이 어려울 때 조민을 유튜버로 이렇게. 근데 후계 작업하고 있는 건 맞아요. 왜냐면 북한 주민들이 어린 지도자가 나오면 거부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걸 미리 등장시켜서 이제 완화시키는 거죠. 4대 세습 가능할 것인가? 저는 굉장히 낮을 거라 생각합니다. 확률이. 4대 세습이 가능할 확률이 아주 낮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그 주민들의 의식이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MZ세대들이 김정은 정권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하는 비율이 50%를 넘어섰습니다. 올해 2월에 통일부가 그 보고서를 발간했죠. 북한 사회 경제 실태 보고서. 거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이 어린애를 데리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응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다 된 것 같아서. 북한 주민의 의식 변화는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다. 우리가 꾸준히 밀고 나가야 되는 거고, 이게 결국에는 한반도의 안보 불안을 종식시키는
그 거의 뭐 최종 병기 수준의 방법이다. 이거는 항상 놓치지 말고 간 김정은 제거가 가장 패스트 트랙이겠죠. 근데 미국은 굉장히 큰 손해를 보는 일이 아니라 그러면 이런 일을 안 할 겁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밖에는 할 수 있는 데가 없죠. 근데 우리나라가 능력이 있느냐면은 저는 능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